관세 전쟁이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일단은 9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빠졌다가 튀어 올라간다고 그게 바닥 확인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진짜 우리 당주님 오시는 날은 네. 아주 글로벌 금융에서 뭐라 그럴까 아주 충격적인 날들, 네. 꼭 그런 날들만 이게 겹치네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좀 저는 뭐 힘들 것도 없고 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런 때에 시장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쨌건 이제 관세 전쟁 어제만 해도 사실 깜깜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중국이 또 이 104%, 105% 관세 이거에 네.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점점 막 해가지고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네. 밤사이에 네. 90일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 딱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12% 폭등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의 그 폭등이죠. 폭등.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도 많이 오르는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숏스키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관세 전쟁의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중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마주보고 달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어렵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숏 쪽에 많이 걸렸던 것들이 어제 이제 갑자기 뭐 일반 관세 10%로 돌아간다 이렇게 발표를 기습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시장은 반등할 테고, 그러면 이제 숏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차 이 효과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관세 전쟁 자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전으로 말하면 1회전을 했어요. 근데 1회전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1회전은 시진핑 승리. 예, 1회전은 시진핑 승리. 왜냐하면 그 취임 100일도 안 됐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성격인지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 일종의 후퇴를 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너무 겁먹고 불안해하고 해서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뭐 70여 개국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90일간 유예한다. 뭐 적절한 이유를 붙였지만 또 원래 계획이었다. 이런. 네, 원래 계획이었다까지. 예, 그건 진짜 조금 더 나간 건데, 근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의 행적들이나 그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위기에 몰렸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위기라는 게 결국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어젯밤에 EU도 보복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야, 이렇게 나가면 중국하고 EU, 뭐 한중일 막 이렇게 해서 미국 빼놓고 죽기 살기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게 일본이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얘네들이 슬슬 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팔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중국을 때릴 건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다.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마침 이제 어제 미국은 그 국채 응찰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평균 응찰일보다 낮게 나오면 정말 시장이 힘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뭐 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서 물러선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 전쟁이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만 보면 90일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90일 전에 다시 들고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은 9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90일 이후에 걱정해도 된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우선 관세가 시장을 흔드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다. 네, 근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특별한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뭐
지목한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뭐 이런 아이템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오늘은 이제 무조건 다 오르는 거는 그냥 반등 플러스 쇼트 퀴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잘 안 사요. 코스피를 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생에 영향을 주는 쪽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코스닥에 연계된 파생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참 이 처음에 아침에 이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딱 접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야, 이제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돼서 미국과 1대1로 싸우겠구나. 그리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보복관세 천명한 게 이 중국만은 아니잖아요. EU가 마침 또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1회전이 끝났을 때는 시진핑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시 콕 찍어서 중국 니네만 125, 나머지는 10%로 9개월 유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을 글로 다시 넘긴 거예요. 시진핑한테.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중국이 그냥 이렇게 단일 국가 중국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중간재라든지 우리가 뭐 그러죠. 탭가리라고 그러죠. 캐스가리 같이 탭가리. 그러니까 중국 건데 와갖고 탭만 바꿔서 그냥 수출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멕시코하고 그렇죠. 베트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먼저 베트남을 막 48%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엔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창고가 있어요. 중국 물건의 창고. 그러니까 브랜드만 바꿔갖고 다시 나가는 건데 우선 거기가 그렇게 유예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모든 게 다 잘려 있는 상태가 일단은 아니라는 최악은 아니다. 네, 최악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을 때 중국이 앞장서서 총대 메고 미국에 대항한 거는 중국은 사실 이거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떠면 지금 못 꺾으면 못 꺾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래 싸움이 우리 같은 새우등이 터지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관세 정책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중국이 이제 힘들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이제 중국이 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예요. 근데 이제 제 판단은 시진핑이 전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상황은 이렇다. 근데 일단은 중국이 그렇게 돼도 나머지 국가들이 다 유예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역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EU도 25%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글쎄요. 이게 그 중국만 보복관세를 해서 중국만 이렇게 왕따 당한 느낌은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네요. 네. 그렇죠? EU도 있는데 EU는 그냥 네. 같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게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템을 엄청 써요. 그 뭐 유럽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영향력이 워낙 중국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125% 붙인다고 그래서 다른 데 못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중국 무역의 의존도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준비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이틀 하루 전날 통화하면서 방위비 추가 분담도 덜컥 받았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건 90일 유예됐으니까 그 안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꾸려질 테니까 그때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이런저런 거를 이제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기회를 잡았다는 거는 좀 오히려 좀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무, 그러니까 중국 홍콩발 이 소액 소포 이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90% 예. 관세가 인상이 돼서 네. 하여튼
중국이 타깃인 거는 분명해요. 네. 예. 근데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증시를. 어떤 지금 이거 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제가 돌이켜보면 40여 년 동안 그 증시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 비슷한,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휴전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매 방법을 예측한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한 템포 늦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시장만 따라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쇼커버링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할 거란 말입니다. 조금 시장이 이제 안정감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갈 수밖에 없죠. 우리 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여기서는 뭐 조선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조선 방산, 네, 방산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일렉트리시티 거기에 관련되는 거,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할래도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도 자기네가 못하는 거는 못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막 관세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배 한 척을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 이슈에서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 시장을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선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교역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거 이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내수를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 네, 추경. 그러니까 추경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980년대 이후에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한 이틀 연속해서 10% 이상 빠졌을 때, 그게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 반등했을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연준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빠졌다가 튀어 올라간다고 그게 바닥 확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확인이 되려면 유동성이 공급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공식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그 블랙먼데이 때도 그랬고, 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다 엄청 풀어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신정부가 들었으면 뭐 어찌됐건 과거보다 잘해야 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내수니까 추경도 제 생각엔 30조, 50조 그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섹터들이 제일 득을 보는가? 그것도 이제부터는 조금 그 정책적으로 시장을 보는 그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세 전쟁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는 끝났다 치고 이제 2라운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양자 어떤 협상 혹은 경쟁, 전쟁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까지처럼 이런 폭락장들 우리 엄청 놀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견이 돼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이?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폭락장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또 여태까지 중국이 보여줬던 걸로는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물러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의 성격상 이 90일이 지켜질지 이것도 참 알 수 없고, 또 다른 무슨 이유를 또 들고 나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보니까 니네가 이걸 안 지켜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된다. 변동성 시장 안에 우리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가 2,400 이제 좀 이제 회복을 했는데 2,400 넘었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우리 증시 방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90일 유예된 안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오던 추세를 꺾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완벽하게 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후에 하반기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개별 관세 문제도 상당 부분 정리돼 가고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시장 전체가 추세를 바꾸는 그러니까 상향 추세로 바꾸는 그런 현상은 그때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이쪽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이제까지 엄청나게 매도해 왔잖아요. 또 공매도를 쳐왔고요. 네. 어떻게 방향성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이 가장 강력하게 숏스퀴즈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 숏스퀴즈가 줄어들면서 원래 시장 쪽으로 가면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이제 갭 메우기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라도 찾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이제는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큰 폭의 막 진행보다는 작은 걸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지금 뭐 주식 이미 뭐 많이 물려 있죠. 네, 물려 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정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정리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어제 정리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새 이제 제 그 채널에서도 팔지 마시라. 물론 현금이 있으면 좋지만 팔진 마시라.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주식이 있는데 이거 왜 있냐면 물려서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은 진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등에 쫓아가거나 이러면 이게 다시 또 물리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현금 관리가 있는 현금 관리는 잘 하시라.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잘 갈 거고 대외 경쟁력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대외 경쟁력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있는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손절해서 아니다. 현금 만들 때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 매수 구간이 아니고 분할적 매수 구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드시 분할해야 되고 그것도 시장에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반드시 분할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데 이번 사실 관세 전쟁 그 상호 관세 이거 부과 요 이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 뭐 악재들이 탄핵 관련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강한 모습 오래 들어와서 네. 이 모멘텀은 살아 있는 겁니까? 이제 이 모멘텀이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모멘텀이 살려면 이 모멘텀보다 더 큰 관세의 모멘텀이 상당 부분 약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약해지는 거는 우리 맘대로 예상하거나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전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한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거는 죽진 않았다. 근데 우리 게 살려면 이
외부에서 오는 강한 충격이 약해져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 것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 것만 갖고는 우리 시장의 수급의 상당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것만 갖고 들어오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좀 해결이 되면서 그럼 우리께 점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뭐 관세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약한 모습들.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미국장에서 돈이 빠져서 유럽과 홍콩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 뭐 홍콩 이쪽은 뭐 난리가 네. 아니었죠. 요 관세 전쟁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올해는 신흥국 시장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네. 다 헝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관세 정책을 지금 갑자기 후퇴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 내막을 보면 그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거냐면 미국 내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걸 버틸 만한 미국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재정 능력 바닥난 건 온천지 사람이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트럼프는 이거를 극복하고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빠지자 이래갖고 사실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수급 불균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떨어지는 쪽 핑계가 더 잘 먹힌다. 네.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는 이렇게 막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폭락이 되는 게 결국은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권도 막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어제 이제 화들짝 놀래갖고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딱 찍어서 하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니까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거는 이 관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내서 그것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이 부흥할 거다라는 그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이게 1,480원 넘어가서 이제 1,500원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 이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로 보세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다시 뚝 떨어졌잖아요. 네. 환율이. 40원까지. 40원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게 환율도 문제지만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넘어서 근원적인 이유는 다 관세 정책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어느 정도로 협의되고 어느 정도로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환율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뀐 환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요게 어떻게 되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빠진 돈이 무슨 뭐 홍콩으로 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들어가서 먹고 나올 게 있으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추경을 막 신행정부가 추경을 뭐 50조 이상 막 이렇게 하면 그 유동성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봐하니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시간을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살포되자마자 반응이 오는, 다시 말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쓸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 하고 뭐가 일어나는 게 반응이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쓴 거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막 크레딧 카드 만들어주고. 네,
근데 이 카드 썼다가 이 카드로 돌려막고 막 이렇게 해서 막 10개씩 가지고 다니고. 그렇지. 그때 네. 저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폐 유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IMF 조기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걸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런 투입하는 그 방법도 굉장히 그 살포돼서 반응이 빨리 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시장에는 호재죠.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괜찮네. PBR도 정말 낮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유도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수출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수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어떤 주식에 투자할 첫 번째 것이냐? 이제 수출에 관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조상 수출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면 이제 수출 기업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중간재 같은 거를 막 사와야 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나빠질 거예요.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가 네. 그게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다만 내수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 탄생과 함께 굉장히 내수 진작책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에는 결국 그때는 내수주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는 또 한쪽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전이 벌어지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주식, 어떤 섹터에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경쟁력이 있는 돈을 버는 주식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건 간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살아남는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일렉트리시티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강한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면은 그 밖에 우리가 막 뭐 얘기하던 뭐 K-팝인 이런 거는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내수 쪽을 진작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나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숏스키주 때문에 그냥 탁 하고 튀어오른 종목들 있죠. 네. 그 섹터인데 보면 아직 돈 벌기는 멀은. 아, 스토리. 그러니까 네. 돈을 못 버는 네, 적자 기업들. 돈을 못 버는데 계속 벌 거라고만 얘기하는. 그래서 이번에 하도 죽겠어서 정부가 막 지원해줘서 그걸로 버티는. 그리고 된 게 아니라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올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적절한 그 수익 실현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여러 조치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눈에 본 거 말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측?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만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서 뭘 하질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이 종목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종목이 심각하게 빠지면 부분적으로 매수해 놓는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시장이 보여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믿어야 되냐면 9개월 미뤄졌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9개월도 트럼프가 갑자기 90일 트럼프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거 땡겨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그러면 우리가 90일 동안 어떻게 계좌를 운영할 건가에만 충실하면 된다. 그 이후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내수 쪽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뭐 누가 유력하다 그랬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돼서 끌고 나갈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예컨대 공통적으로 누가 후보로 나오건 예를 들어서 출산 문제 나 몰라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과제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거를 언급하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선 후보에 따라서 누가 동창이다, 뭐 고향이 어떻다 이런 거 말고 정책 관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관련 거기에 집중 좀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당분간은 이게 대선이라는 게 매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분명히 대선 때도 그냥 단순 테마주 말고 그런 정책 관련주는 잘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과거에도 내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상패대네 만에 하고 있지만 이화공영 같은 경우요. 그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책이 대운하. 그렇죠. 네, 대운하. 나중에 이제 뭐 밀려갖고 4대 강으로 축소는 됐지만 그 벌써 축소될 때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 사이에 이게 세 차례나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랑 고향이 같다든지 뭐 이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온 국토를 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에도 정책 테마주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정치인주가 아니라 정책. 네, 정책.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꾸 이제 1차 집권 시기 그때를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 트럼프가 많이 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은 뭐 늘 변하지만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와신상담했나 봐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고선 이 사람은 꿈이 이런 것 같아요. 말할 때도 그랬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보다 자기가 낫다. 자기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국을 엄청나게 뒤바꿔 놓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대통령이 갖는 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게 뭐냐면 딴 나라를 겁박해갖고 관세를 해서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네. 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제조업 가져오는 게 관세만으로 될 수가 있나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미국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뭐 지금 인건비도 그렇게 높아가지고 공장만 미국으로 가져오면 뭐 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노동 인력의 숙련도가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의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단 뒤로 물르고 일단 그러니까 그때 이랬잖아요. 좀 참아라. 일단 가져오면 공장 가져오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꼭 해내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좀 너무 강력하게 미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곳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낸 경제 위기예요.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우리 완전 개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됐고 전부 트럼프 입만 바라봐야 되는 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즐기는 것 같아. 자기 이거 쇼 프로그램 그 진행했던 것처럼 네. 자기가 모든 네. 거에 이렇게 집중이 네. 되고 주목이 받고 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좀 그렇지만 아니 그거 하고 이제 국가 그쵸, 운영하고 국가 경영이. 좀 다른 건데 어쨌든간 지금은 우리가 원튼 안 원하지 않던 모든 게 트럼프 쪽으로 다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네. 근데 지금 그나마 그 원유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조금 밀리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경기 침체가 가면 그런 주요 이제 원자재 쪽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재가 떨어져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져 갖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게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 뭐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연준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완전히 그렇게 원하지는 않잖아요. 베센트 장관도 경기 침체는 뭐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어떻게 근데 뭐 보세요? 강요들이야. 뭐 그 다음 날 전단이 나도 그 전날까지 뭐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제일 고라픈 사람이 파월 의장 같아요. 어제 또 저렇게 났어요. 그래갖고 또 채권금리 뭐 저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질질질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야금야금 살아나는 움직임.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제일 골치 아프죠. 네. 어쨌든간 뭘 해야 되는데 일설에 보면 이건 찌라시인데 연준의 상당한 그 기능을 그냥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그런다는 선도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이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상당히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이 매수의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버블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 아직 매수 시점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매수 시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 M7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근데 그것들이 다시 살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 줬다라는 그렇죠. 전제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 준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건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흔들려서 결국은 그거의 모든 이유 시작점이 됐던 관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명쾌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거를 바닥 시그널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직 그런 주요 기술주들도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급등을 그렇죠. 했지만 네.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그것도 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때려놨겠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공매도. 네. 근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바닥 저점 확인 그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졌어요. 관세 전쟁이 종결돼야 돼요.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예요. 관세 문제가 종결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유동성을 엄청 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게 바닥의 트리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촉발된 게 관세 전쟁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게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된다 하면 이거는 바닥 시그널이다 볼 수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미국이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네. 관세는 난 계속 해야 되겠고 야 그럼 돈 풀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유동성을 엄청나게 우리 코로나 때처럼 해갖고 그 힘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뭐 바닥 트리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그 매크로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신호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이제 5일선 매매, 10일선 매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매매가 유효한 장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제가 말하는 11선은 그 2주간의 수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수급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이 수급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주 이상. 그러면 그거는 좀 간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기술적 분석이 수급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참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어쨌건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아나는, 그러니까 손실을 크게 보는 투자자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개미 투자자들. 네. 이럴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산 거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냥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좀 손해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막 형편없는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성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이거는 그냥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버틸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매수를 주의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를.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바닥이 아니면 걱정이 자꾸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매수는 신중하게, 있는 거는 일부러 손절해서 파는 거는 좀 자제하시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세 전쟁이 종결되든가 뭐 소위 연준의 금리나 유동성 공급 이것이 확 나오는 그런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신중하자.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으로 끌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한 50조 정도를 내수 신작을 위해서 50조 이상을 투여한다. 그러면 그것도 호재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에서는 미국 증시, 올해 한국 증시가 뭐 세계 1등, 2등 뭐 수익률이 그러면서 참 기대감을 줬었는데 하여튼 막판에 이게 뭐 도루묵이 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우리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고 올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하반기 시장은 좋게 봐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2,800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저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드 싸움이지 오래 끌 전쟁이 아니에요. 관세 전쟁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반기 가면서 어느 정도 뭐 합의점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기 진작 정책을 쓸 거고 그러면 그게 모두 다 뭐 시장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원래 우리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우리 당주님 지금 한 40년 넘으셨죠? 제가 1977년도에 삼보증권에 입사를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87, 거의 50년? 네, 48년. 네. 와, 엄청. 하여튼 이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계속 기회를 노릴 수가 그럼요.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목표를 남 버는 만큼만 벌겠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나빠서 다 빠질 때는 나도 빠져야 돼요. 내 것도. 딴 사람들 빠질 때 나는 벌어야겠다. 이거는 실수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가치가 돼 남만큼만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제 막 요행수나 갑자기 뭐 대박 나는 거나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요즘처럼 힘들면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말씀 나눴고요.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 크고 불안감이 아주 공포가 증폭이 돼 있을 때 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고민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